은주 씨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공장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우리 모녀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 사는 63세 이정순입니다. 16살에 재벌가 식모로 들어가 지금은 연매출 400억의 정순김치 명장이 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께는 오늘 하루 좋은 기운과 행운이 듬뿍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살림과 김치로 살아왔습니다. 16세에 재벌가 식모로 들어가 50년을 손끝으로 살아왔죠. 지금은 연매출 400억의 정순김치 대표이지만 남편과 아들 둘 다 하늘로 보냈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은 10년 전 결혼했지만 그 사위가 우리 모녀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공장 마당에 나와 오래된 김치독을 바라봤죠.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공장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50년 전 처음 이 독에 김치를 담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16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그 추위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1978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빠는 공장으로, 언니는 식당으로, 어머니는 친척집으로 떠났죠. 그리고 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구행 완행열차. 차창 밖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멈춰 서 계셨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기차 바퀴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철길 위를 달리는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아버지는 점점 작아졌으며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서울 재벌가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대문이 너무 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마당이 보였고 그 너머로 큰 기와집이 펼쳐져 있었죠. 너 정순이구나. 집사 할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 여긴 살림집이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다 내가 해야 해. 알겠지? 예. 월급은 39,000원. 매달 말일에 줄게. 39,000원. 그 돈으로 가족에게 2만 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19,000원은 내가 쓸 수 있었죠. 그렇게 나는 식모가 됐습니다. 첫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으며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고 쌀알이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죠. 이렇게 해도 되나?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으며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죠. 들어와.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못했나? 맛이 없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밥 누가 지었어? 제가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손은 특별하구나. 앞으로 내가 우리 집 밥을 다 해라.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손끝에 뭔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손끝이 나를 살릴 거라는 걸.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살림을 배웠고 김치를 담그는 법을 익혔으며 손끝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어른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음식은 마음이야. 내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알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진심이 들어갔다는 걸. 그렇게 나는 살림의 장인이 됐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장 골목에서였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그 사람은 웃음이 많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순 씨,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재벌가를 낳아 작은 새방에서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3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따뜻함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그 행복 뒤에 어떤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는지. 2010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2년을 버티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떠났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의문이 많은 사고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건, 손끝에 남은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딸 은주는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는 거지.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작은 김치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루에 김치 10포기.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이 김치 다르네요. 손맛이 느껴져요. 입소문이 났고 주문이 늘었으며 공장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4년 연매출 400억을 돌파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장 1호가 됐고 청와대 만찬 김치를 담당했으며 김치 발효 특허 3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정순 명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그날 뭔가 이상하다는 걸. 2024년 3월 명장 시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딸의 남편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세계로 나가실 때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너무 빛났습니다. 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1년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공장 마당에 서서 나는 김치독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전 처음 담근 김치. 그 손맛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 16살 소녀가 지은 밥 한 그릇.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진심을 담은 손길이었으며 50년을 버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끝으로 마지막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나는 23살이 됐고 그 집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어른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순아, 이제 너한테 우리 집 살림을 맡기겠어. 예, 내가 해. 그날부터 나는 그 집 살림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12명의 식모를 관리했고 매일 20명 넘는 식구들 밥상을 차렸으며 큰 행사가 있을 때면 100명이 넘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손님이 120명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렸고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탔으며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나는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으며 김치를 썰었습니다. 12명의 식모들이 내 지시를 따라 움직였고 부엌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음식은 정말 다르네. 손맛이 느껴져. 이 김치 정말 일품이야. 주인 어른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순아, 나와봐. 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인 어른이 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식을 책임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정순입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살림은 정순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장담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을 지키는 기둥이라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38이 됐고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으며 재벌가를 떠나 우리 집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김치를 담갔고 반찬을 만들었으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됐고 딸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보다 집밥이 더 맛있어. 딸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만들면 다 맛있는 거 몰라? 남편은 조용히 밥을 먹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게 나를 살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2010년이었습니다. 딸 은주가 20살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된 은주는 밝고 똑똑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 은주가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최도훈. 21살의 그 남자는 옷차림이 깔끔했고 말투가 부드러웠으며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도훈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앉아. 은주한테 어머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지. 그날 저녁 나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훈은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봤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엄마 손은 마법이야. 그 후로 도훈은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를 아껴 보였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2015년 은주와 도훈이 결혼했습니다. 은주는 25, 도훈은 26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행복해야 돼. 응, 엄마. 걱정 마. 그렇게 딸은 떠났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처음 5년은 평온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예의 바른 사위였고 명절마다 우리 집을 찾았으며 은주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정순김치가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연매출이 50억을 넘었고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으며 공장도 2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응, 그래. 손님들이 알아주더라고. 그런데 장모님, 요즘은 공장 시스템 시대잖아요. 공장 시스템? 네. 손맛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규모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기계로 표준화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기계로 만들면 손맛이 없어지지 않아? 도훈이 웃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장모님, 손맛이 뭐가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마케팅하고 포장 예쁘게 하면 팔려요.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도훈아, 엄마는 손맛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알아.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 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손맛이 중요하지 않다고? 50년을 손끝으로 살아온 내게 그 말은 내 인생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니까,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훈이가 그런 말해서. 괜찮아. 도훈이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냥 요즘 트렌드를 말한 거지. 응, 알아. 엄마가 손맛으로 여기까지 온 거 다들 알고 있어. 그래.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맛으로, 진심으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도훈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그의 눈이 너무 빛났습니다. 돈을 보는 눈, 욕심이 가득한 눈. 하지만 딸 앞에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남편이었고 나한테는 예의 바른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모습이 뭘까? 2021년,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정순김치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200억을 넘었고 해외 바이어들이 연락을 해왔으며 방송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되셨네요. 그래, 다들 열심히 해줘서. 해외 진출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희 쪽에 해외 유통 전문가들이 있는데 나중에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 필요하면 나중에.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차갑게, 계산적으로. 그날 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가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세상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특히 돈 앞에. 그래도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순 씨는 너무 착해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그 사람 눈빛이.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김치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김치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어가는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새콤하고 깊고 진한 냄새. 50년 손끝이 만든 냄새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손맛을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훈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을, 이 회사를, 이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계획이 1년 후 현실이 된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손으로 지킬 거야. 나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폭풍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보였지만 아무 색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색이었습니다. 모든 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와 얼굴을 비췄지만 그 빛조차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응, 미안해요. 왜?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함께 살았잖아.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손맛으로 사람을 살려요. 뭐? 김치요. 당신이 담그는 그 김치로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손목 시계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내가 선물한 시계였죠. 이거 당신이 가지세요. 왜? 내가 차고 있어야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보세요.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도 이 시계처럼 당신은 계속 가야 해요. 멈추지 말고. 나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2012년 1월 남편이 떠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병실에는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고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차갑게.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울었습니다. 아들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흘간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고인이 편히 쉬시길. 힘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는 거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됐어. 어디? 물류회사. 배송 일하기로 했어. 그래, 잘됐다. 아빠처럼 배달 일하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게 기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라. 응, 엄마. 걱정 마. 그날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웃음일 줄은 몰랐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였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와 함께 복도를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숨이 턱까지 찼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 있었지만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니, 비가 아니라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주가 내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28살 아들이 떠났습니다. 의문이 많은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운한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은주와 단둘만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남편이 남긴 그 시계였습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속 가야 해. 멈추지 말고. 은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22살 딸이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약하고 아직 세상을 다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사는 거지. 살아야 하니까.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오빠가 없는데 아빠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남았잖니. 은주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어떻게든. 2013년 봄이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김치로 뭐 할 건데? 팔아야지. 우리 먹고 살아야 하니까. 팔릴까요?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작은 김치독 10개를 샀습니다. 배추를 사왔고 소금에 절였으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 추위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바르고 김치를 버무렸으며 독에 담았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시장에 김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얼마예요? 한 포기에 1만 원입니다. 비싸네. 다른 데는 7천 원인데 맛이 달라요. 그래도 비싸. 하지만 어떤 할머니가 하나 사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 다음 날 그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정말 맛있더라. 2포기 더 줘. 감사합니다. 손맛이 느껴져. 요즘 이런 김치 보기 힘든데. 그렇게 1명, 2명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 김치 진짜 달라. 손맛이 있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은주가 함께 일했습니다. 엄마, 내가 포장할게. 그래, 고마워. 우리 잘 될 거야, 그치? 응, 잘 될 거야. 모녀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계처럼 계속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어느 날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회사 정말 잘 되시네요. 그래, 다들 열심히 해줘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전문 경영인? 네. 장모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도훈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그날 밤 불안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살의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했어. 혼자라도. 남편이 떠났고 아들이 떠났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함께 이 손끝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장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김치독에서 곰팡이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고 숨이 턱까지 찼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김치 표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냄새. 50년 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도관을 확인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독에서 똑같은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팀장 이문호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어. 분명히 확인했는데. 온도 관리는 제대로 됐습니까? 당연하지. 매일 체크했어.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필 리가 없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명장이라더니. 이러면 우리 월급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정순김치, 곰팡이 파동, 위생관리 부실 의혹, 명장의 추락,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였습니다. 사장님,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확인은 무슨... 이미 기사 났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반품이 쏟아졌고 주문이 끊겼으며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이문호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문호 씨, 왜? 이 회사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면. 사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이미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 뒤로 5명이 더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 책상 위를 비쳤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멈췄고 사람들 발소리도 사라졌으며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5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곰팡이가 필리 없는 독이었습니다. 온도를 매일 체크했고 소금 농도도 정확했으며 위생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왜 10개가 넘는 독에서 동시에 곰팡이가 났을까? 뭔가 잘못됐어.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남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으며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곰팡이가 동시에 났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창고에서 점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실로 갔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12월 5일 영상을 돌렸습니다. 곰팡이가 발견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체격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남자가 김치독 뚜껑을 열고 병 속 내용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 독, 두 독, 세 독, 10개가 넘는 독에 똑같이 그리고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역시 조작이었어. 누군가 일부러 한 거야.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복사했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으며 출력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부인 침입입니다. 일부러 곰팡이를 뿌렸어요. 형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수상하네요. 조사하겠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CCTV 분석하고 주변 탐문하면 가능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아는 사람 아들입니다. 돈 받고 한 거래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이에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내가 누구한테 미움을 산 걸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으며 마이크가 앞에 놓였습니다. 정순김치 곰팡이 사건은 외부 조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누가 시킨 겁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기사가 다시 났습니다. 정순김치 조작 사건으로 밝혀져 외부 범죄 행위 확인. 명장의 누명 벗다.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거래하겠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떠난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매출은 여전히 예전만 못했으며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이 짓을 시켰는가? 왜 나를 무너뜨리려 했는가? 그날 저녁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은주와 함께였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곰팡이 사건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해결됐어.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응?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면서 명장이라는 타이틀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 아니, 외부 조작이라지만 결국 보안이 허술했던 거 아닙니까?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도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큰 회사라면 보안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죠.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비웃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뭔가 관련돼 있어.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직감뿐이었습니다. 도훈 씨, 나는 5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알아요. 한 번도 곰팡이 사건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 났잖아요. 조작이라고 했어. 그래도 보안이 허술했으니까 당한 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봐. 피곤해. 두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거리에 불빛만 깜빡였으며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곰팡이 사건 직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누구지? 도훈이었어. 합작 사업을 제안하고 경영권 이야기를 꺼내고.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를 봤습니다.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거야. 이 사람이 뭘 노리는지, 왜 우리 가족을 노리는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김치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어가는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새콤하고 깊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손을 뻗어 김치를 한 조각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맛이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거짓 없는 50년 손끝의 맛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썩은 건 김치가 아니었어. 사람의 욕심이었어.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빛나던 눈, 계산적이던 미소, 거짓으로 가득한 말투. 저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어. 돈만 봤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어.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계속 가야 해요. 멈추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계속 갈게. 이번엔 진짜 싸움이야. 손끝의 진심으로 거짓을 이길 거야. 2024년 3월 15일. 그날은 맑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는 부드러웠으며 바람에 꽃향기가 섞여왔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대전 시상식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으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떨리세요? 조금. 은주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당당해도 돼요. 50년 손끝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특별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50년간 한결같은 손맛으로 대한민국 김치의 가치를 지켜온 분.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장 1호. 숨이 멎었습니다. 이정순 대표님, 무대로 나갔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조명이 나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박수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장관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장님. 손이 떨렸지만 상패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50년의 무게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천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6살의 식모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끝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으로 50년을 살았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김치는 썩지 않습니다. 진심이 들어가면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오빠도 봤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좋겠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으며 마이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손맛 지키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매출이 400억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해외 수출 계획도 있으신가요? 검토 중입니다. 그날 저녁 국가 행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명장님이십니까? 네. 다음 달 국가 원수 만찬에 김치를 담당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가 만찬입니까? 네, 명장님의 손맛을 최고 책임자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국가 만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칼등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냄비에서 끓는 국물 소리가 보글보글 퍼졌으며 젓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맑은 금소금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요리사들이 인사했습니다. 명장님,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영광이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었고 소금에 절였으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50년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흔들림 없이. 저녁 7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주방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과 외국 귀빈이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갔으며 김치가 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김치를 한 입 드셨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이 외국 귀빈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김치는 50년 손맛의 명장이 직접 담근 것입니다. 귀빈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엑설런트. 만찬이 끝나고 대통령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명장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맛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통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명장님, 김치 발효 특허 3건이 등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온 숙성법, 천연 발효 촉진법, 장기 보관 기술 모두 독창적입니다. 특허증을 받았습니다. 3장의 증서, 50년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6월 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250억입니다. 250억이요? 네, 이대로 가면 연매출 500억 돌파합니다. 정말입니까? 명장 등극 이후 주문이 3배 늘었습니다. 해외 수출도 급증했고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6살 식모가 월급 3만 9천 원 받던 소녀가 이제 연매출 500억 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7월 12일 은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훈도 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따랐으며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명장 1호에 청와대 만찬에 특허까지 완벽하십니다.
도훈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로 나가실 때입니다. 세계? 네, 해외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해외 합작 사업 제안서입니다. 합작? 네, 유럽 유통사와 손잡고 정순김치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는 겁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고 영어가 가득했으며 도장 찍을 곳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김치도 브랜드예요.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맛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케팅? 네, 포장 디자인, SNS 홍보, 인플루언서 협업. 그래야 젊은 세대가 사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심이 중요하지 않아? 도훈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장모님, 진심이 뭐가 중요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요즘 사람들은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스토리를 사는 거고요. 스토리? 네, 50년 명장의 손맛 이런 거요. 마케팅 포인트죠. 그게 마케팅 포인트라고? 네, 솔직히 김치 맛은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팔리냐는 거죠.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도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나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빛났습니다. 돈을 보는 눈, 욕심으로 가득한 눈, 진심 따위는 없는 눈.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우리 가족을, 이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 도훈 씨, 나는 50년 동안 진심으로 김치를 담가왔어. 알아요. 그 진심이 지금의 정순김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더 크게 키워야죠.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을 지키는 게 중요해.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세요. 옛날 방식?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적응하셔야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은주 생일이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알겠습니다. 도훈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계산적으로. 그날 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명장이 됐어. 청와대 만찬도 했어. 연매출 500억도 눈앞이야. 행복해야 하는데.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이 뭐가 중요해요? 50년 손끝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너무 빛나던 눈, 욕심으로 가득한 눈. 이 사람은 위험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남편이 남긴 시계를 봤습니다. 째깍째깍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킬 거야. 50년 손끝을, 이 진심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훈이 이미 계획을 완성했다는 걸. 1년 후 그 계획이 우리 모녀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이 된다는 걸. 명장상패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보다 더 강하게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도훈의 눈, 그 욕심의 빛.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2025년 1월 10일 도훈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앉아. 도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껍고 복잡하고 숫자로 가득한 서류였습니다. 해외 합작 사업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나는 해외 사업 생각 없어. 장모님, 기회예요. 유럽 시장이 열립니다. 진심이 없으면 안 해.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시대가 변했어요. 적응하셔야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바빠. 나중에. 도훈이 돌아간 후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훈이가 뭐래? 해외 사업 하자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안 할 거야. 손맛 지켜야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은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 점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놓고 간 그 서류였습니다. 은주야, 그거 보지 마. 엄마, 근데 이거 괜찮아 보여. 뭐가? 해외 진출. 우리 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잖아. 진심 없이는 안 돼. 하지만 도훈이가 길을 열어준다는데. 나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32살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서명했어. 뭐? 해외 합작 서류. 도훈이가 엄마 부담 줄여준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주야,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근데 도훈이가 말이 되게 해서. 무슨 말? 회사 지분은 그대로고 기술만 공유하는 거래. 기술 공유? 응, 우리 김치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유럽에서 팔리는 거야.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하게 잘못됐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고 법률 용어가 가득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이전 시 해외 법인의 우선권 부여.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기는 계약이야. 우리 손맛을 빼앗기는 거야. 새벽 4시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이 계약 취소해야 돼. 엄마, 이미 서명했어. 취소할 수 있어. 도훈이가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한대. 얼마? 50억?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투자자 초청 행사 있습니다. 2월 18일 오후 3시 공장으로 오세요. 무슨 행사? 해외 투자자들이 공장 견학 옵니다. 장모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2월 18일 날씨가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으며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투자자들 많이 온대. 그래. 긴장돼. 나도.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훈만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은주야, 저쪽으로 가볼까요? 투자자들은 조금 늦는답니다. 먼저 공장 구경하시죠. 이상했습니다. 심하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저장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김치 발효 탱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큰 탱크들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차갑게 빛났고 파이프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으며 기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핵심 저장고입니다. 도훈이 설명했습니다. 이 탱크에서 김치가 발효되죠. 탱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 삑, 삑. 날카롭고 크고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가스 누출 경보입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돼. 은주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출구로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고 숨이 턱까지 찼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려? 은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엄마, 문이 잠겼어. 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자욱하고 숨이 막히는 연기였습니다. 코를 찔렀습니다. 눈이 따가웠고 목이 타들어갔으며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주야, 입 막아.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앞이 보이지 않았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 들렸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잡혔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기가 우리를 삼켰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 소리가 멀어졌고 몸이 무거워졌으며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도훈이, 이 사람이 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우리를 없애려고.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따님은 중환자실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육이 쑤셨고 머리가 지끈거렸으며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은주를 봐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주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복도 끝에서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으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한테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기자들이에요. 사고 소식 듣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기자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장님, 사고 경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 일부러 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찾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정순 명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박세연 변호사입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진심이 통하는지 증명하고 싶어서요.
박세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고 파일들이 열렸으며 데이터들이 펼쳐졌습니다. 내부 제보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했습니다. 합법적인 겁니까? 네, 회사 서버 관리자가 협조했고 법원 영장도 받았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이메일 기록입니다. 이메일이 보였습니다. 발신자 최도훈, 수신자 해외법인 담당자, 제목 2월 18일 공장 점검건. 내용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장고 밸브 개방 요청, 오후 3시 정확히, 가스 누출 자동 감지 해제 부탁, 행사 끝나고 복구. 박세연이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들이 떴습니다. 줄줄이 나열된 숫자와 시간들이었습니다. 2월 18일 오후 2시 47분, 밸브 제어 시스템 원격 접속 기록. 오후 2시 52분, 가스 경보 장치 수동 해제. 오후 3시 15분, 비상문 잠금 명령 실행. 박세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도 있습니다. 최도훈 씨,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공장 제어실 출입. 마지막으로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위치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 최도훈 씨 휴대폰이 공장 반경 500m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는 안 나타났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살인 미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박세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힘을 줬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이정순. 50년 손끝이 남긴 서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한 번에 지우려 한 거죠. 박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명장님, 이 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를 봤습니다.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주를 지킬 것입니다. 50년 손끝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도훈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2025년 2월 25일 은주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슨 일이었어요? 도훈이가 우릴 해치려 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서명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3월 2일 박세연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혐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횡령, 살인 미수, 증거 이메일 기록, 밸브 제어 로그, 출입 기록, 기지국 위치, 계약서 조작 정황.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경찰이 도훈을 소환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화면에 도훈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최도훈 씨 사고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으며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의 손,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순입니다. 정순김치 대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손은 50년 동안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진심을 담그는 손입니다. 2월 18일 저와 제 딸은 공장에서 살인 미수를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 최도훈이 우리를 없애려 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메일 기록, 밸브 조작 로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치는 썩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진심이 들어가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은주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썩습니다. 거짓은 썩습니다. 그리고 썩은 건 결국 드러납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명장님, 사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서는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위분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 손맛을 지킬 것입니다. 3월 20일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넓고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울렸으며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2월 18일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증언했습니다. 차분하게, 또렷하게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후 3시 공장 저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최도훈이 안내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문이 잠겼으며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딸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피고석에 도훈을 받습니다.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하고 반성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세현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기록입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큰 글씨로 선명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밸브 개방 요청, 가스 경보 해제 부탁, 행사 끝나고 복구,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밸브 제어 로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와 시간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2월 18일 오후 2시 47분 원격 접속, 오후 2시 52분 경보장치 해제, 오후 3시 15분 비상문 잠금, 출입카드 기록입니다. 피고인 사고 30분 전 제어실 출입, 휴대폰 기지국 위치 기록입니다. 피고인 사고 당시 공장 반경 500m 안, 도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해당 기록들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의뢰인은 사고와 무관합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세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이메일이 떴습니다. 발신자 최도훈, 수신자 해외법인, 제목 사고 후 처리 건, 장모와 처 사고로 정리 완료 시 회사 지분 100% 확보 가능.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조용히 하십시오. 도훈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 이메일은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손끝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나이 들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김치는 썩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이 들어가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제 손은 거짓을 담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썩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도운을 받습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그리고 썩은 건 결국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용했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으며 우리 모녀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끝의 진심은 어떤 거짓도 이깁니다. 3월 28일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최도훈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기죄, 횡령죄,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 선고.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탕!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으며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명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사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김치를 담글 겁니다. 계속 4월 15일 공장이 복원됐습니다. 새 기계가 들어왔고 직원들이 돌아왔으며 김치독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팀장 이문호도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다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가요.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 공장 마당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렀으며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은주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이제 평화로워요. 그래. 도훈이는 감옥에서도 반성 안 한대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왜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진심으로. 은주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요.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겼잖아요. 응, 이겼어. 김치독을 바라봤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어가는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새콤하고 깊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손을 뻗어 김치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맛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커도 결국엔 익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익는다고요? 응, 진실이 되니까. 무슨 뜻이에요?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익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해져.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처럼요? 응, 우리처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켰어. 손끝의 진심을. 끝까지. 2025년 5월 20일.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나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꽃들이 피어났으며 공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주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으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 김치독을 묻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으며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째깍째깍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마당에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팀장 이문호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문호 씨도 일찍 왔네요. 오늘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김치동 묻는 날. 은주도 나왔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시작하자. 새 김치독이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둥글고 옹기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묵직한 감촉이었습니다. 이 독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김치가 담길 것입니다. 손맛이 이어질 것입니다. 진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배추를 손질했습니다. 하나하나 다듬었고 씻었으며 소금에 절였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배추잎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으며 소금이 손바닥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손맛이 느껴져요. 내 손에도 있어. 이미. 은주가 웃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고 배추에 발랐으며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마늘 향이 손끝에 배었으며 생강의 알싸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김치를 독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빈틈없이 쌓았습니다. 손이 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김치가 쌓여갔으며 독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배추를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탁! 이제 독을 묻을 차례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깊고 넓고 독이 들어갈 만큼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촉촉하고 진하고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독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었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구덩이 안에 안착시켰습니다.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떠서 독 주위에 부었습니다.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독이 점점 가려졌으며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주도 삽을 들었습니다. 함께 흙을 덮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흙을 다 덮었습니다. 땅을 다졌습니다. 발로 밟았고 삽으로 두드렸으며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속에서 김치가 익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천천히 깊게 진하게 손을 털었습니다. 흙이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흙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냄새, 시작의 냄새.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는 언제 먹어요? 3년 뒤. 충분히 익으면. 우리도 익었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이제 좀 익었어.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렀으며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도훈이 감옥에서 면회 신청했대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갈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길게, 깊게. 아니, 왜요? 반성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도훈이 아직도 자기 잘못 모른대요.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으며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 이긴 건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것 같아요? 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승리했어. 정의도 실현됐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훈이 벌받은 건 맞는데 왜 기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 네. 감옥에서도 자기 잘못을 몰랐지. 네. 처음부터 돈만 본 사람이었어.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10년이에요, 엄마. 제 10년이. 알아.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뺨을 타고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더 낮아졌고 그림자가 길어졌으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훈을,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그 사람을 벌받아 마땅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야 해. 하지만 엄마도 알아요. 뭘? 그 사람도 불쌍해요. 은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불쌍하다고. 진심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은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어. 사람을 이용하고 돈만 보고 욕심만 채우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을까.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그게 더 불쌍한 거야.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할 수도 없어. 하지만 연민은 느껴. 그 사람도 결국 불쌍한 사람이니까. 은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강해요. 아니야. 나도 무서웠고 아팠어. 하지만 이겨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지. 밤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반짝이고 빛나고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손맛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해냈어. 손끝에 진심으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김치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뚜껑을 하나 열었습니다. 익어가는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새콤하고 깊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손을 뻗어 김치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퍼졌습니다. 50년 손끝의 맛이었습니다. 진심의 맛이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치를 담글 거야. 계속? 응, 계속. 왜요? 이게 내 인생이니까. 은주가 웃었습니다. 저도 배울래요. 엄마 손맛. 너한테 이미 있어. 아직 부족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3년 걸려도 돼요? 10년 걸려도 돼. 진심이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진심으로 할게요. 다음 날 기자 이나경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노트북과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무슨 인터뷰요? 명장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왜요? 진심이 이기는 이야기니까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천천히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살 식모부터 50년 손끝까지 모든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장님, 결국 무엇이 명장님을 이기게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나이든 손이었습니다. 진심이요. 진심이요? 네, 50년 동안 거짓 없이 담근 진심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예요. 기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진심은 읽는다. 좋네요. 내일 일면에 나갑니다. 일주일 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였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이 넘쳐났으며 공장이 북적였습니다. 명장님, 김치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사 읽었어요. 감동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김치 꼭 먹고 싶어요. 직원들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공장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를 봤습니다. 째깍째깍. 아직도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었어. 김치가 익듯이 사람도 익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천천히, 깊게, 진하게. 기다림은 사랑이었어. 은주를 기다렸고 정의를 기다렸으며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밝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알아요. 함께 있다는 거. 마당에 묻힌 새 김치독을 바라봤습니다. 땅속에서 지금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후면 완벽하게 익을 것입니다. 그때 은주와 함께 그 김치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손맛이야. 손끝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나이 들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앞으로도 계속 담글 것입니다. 김치를, 진심을, 인생을.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썩지 않게 지키는 게 인생이야. 손끝에 묻은 흙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은 익습니다. 김치가 시간 속에서 깊어지듯 사람의 진심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50년 손끝이 증명했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진심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 이정순 명장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영상 속 이야기 구독자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구독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들께는 분명 좋은 기운과 행운이 들어올 거예요. 당신의 손끝에도 진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진심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